자, 안녕하세요. 저 이제 그 상법 회사편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상법 회사편은 이제 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 모두 출제가 되고 있고요. 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는 2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지 상법 회사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지 뭐 회사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회사법은 별도로 이제 국회가 제정을 해서 그지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아직 회사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3편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회사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법이라고도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지 40문제가 그죠? 24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24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지 여기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근데 뭐 요즘 행정소송법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행소법 책도 써보고 하면은 행정소송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면 행정부라는 조직 자체가 5처 17부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하부기관들도 전부 행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해서 그지 각 행정부처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소송의 문제를 다툴 때는 꽤나 방대한 양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조문이 뭐 46개밖에 안 되니까 그쪽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학도 하고 또 세무회계도 하고 또 세법 개론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상법을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실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개업을 하셔도 마찬가지고요. 실무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부분은 회사편이니까 여러분들 뭐 그 부분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사의 경우에도 아직 이제 교재는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맘 먹으면 뭐 한 일주일이면 출간을 하는데 순서가 있어서요. 상법 강의 핸드북이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에 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세무사 상법 즉 회사편 부분을 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재에도 제공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그죠? 이 회사편은 상법의 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죠? 상법의 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차도 마찬가지고 즉 선택형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주관식 문제도 대표이사 그지 특히나 기관에 대한 부분 또는 주식과 주주에 대한 부분 그쪽이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재를 전체적으로 회사편의 얼개를 한번 잡아보면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회사편 그죠? 저희는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펼쳐드릴 생각이에요. 상법 회사편은 크게 8개의 장으로 저는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제1장을 총칙이다 이렇게 그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총칙에서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이 이제 규정이 되게 됩니다. 회사란 상법상 회사란 무엇인가? 오케이? 그리고 상법상 회사의 그지 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그지 그러한 부분은 그지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회사편 공부를 잘 하시면 꽤나 도움이 될 거고 실제로 이 회사편을 알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회계적 지식도 필요하고 또 민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민법을 엎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집단적 획일적 처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그죠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총칙에서는 도대체 회사가 무엇인가 회사 제도는 어떻게 설계되는가 또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그지 또 회사의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그지 또 회사법상 하자가 생기면 그 하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회사의 해상과 그죠 또 청산 등 그죠 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그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2편에서부터는 이 총칙은 뭐예요? 상법 회사 모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데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크게 그지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명회사 또 합자회사 또 중간 형태 회사인 유한책임회사 또 몰적회사의 그지 분류가 되는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이 5개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5개 회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거고요. 거기에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게 총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칙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도 그죠? 이 회사의 종류를 가지고 요즘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간단하게 비교하는 형식으로 끝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각각 여러분이 가져가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한 명회사에 대한 제도도 잘 아셔야 될 거고요. 또 합자 회사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잘 아셔야 될 거고요. 중간 형태 회사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거고요. 또 물적회사가 되는 유한회사와 또 주식회사 이 5개 회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설립절차서부터 어디 하자까지 또 외부관계에 대한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총칙은 나중에 배우실 이 8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처음 수업 들을 때는 그냥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객관식 듣거나 또는 기출문제 특강을 들을 때는 꼭 그죠? 한 번에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상법상 회사의 꽃은 그죠? 주식회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는 그지 편으로 나누지 않고요. 주식회사 편에 대해서 2장부터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장에서는 그죠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설명을 좀 하고 갈 것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는 주식회사의 그지 근간이죠. 주식과 주주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갈 거고요. 4장에서는 주식회사의 그죠 기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할 거예요. 5장에서는 자본금액, 그죠? 자, 변동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주식회사의, 그지? 기타 제도로 그죠? 정리를 좀 하고 갈 거예요.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주식회사 편에 그죠? 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어디에 대한 내용이다?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 교재는 2장서부터 6장까지를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그죠? 쪼개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러고 나면요. 그죠? 자, 회사는 뭐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오케이. 구조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에서 회사의 구조 변경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자, 이 부분은 요즘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합병, 또 분할,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물론 그죠? 형식적 구조 변경인 조직 변경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뭘 볼까요? 다시 그 밖의 회사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밖의 회사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말은 자, 어디 이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밖의 회사에는 뭐가 있을까? 그죠? 자, 당연히 한 명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살펴보는 거고요. 또 합자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살펴보는 것이고, 또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죠? 또 하나 뭘 볼까요? 유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여러분 이제 그지 세법을 공부할 때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그지 항상 원천지국과세 원칙과 거주지국과세 원칙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그지 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세법에서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은 영업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영업장소는 상법에서 영업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자 내국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내국법인 다시 영리 비영리로 나가서 세법에서 그죠 법인세에 대한 그지 처리 문제를 그죠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에 반해 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국외에 있다면 걔를 외국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와서 영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정해진 수익 사업과 부동산 소득 등에 대해서는 뭘 하겠나 국내 법인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당 국가에 가면 뭘 할까요? 그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걔를 그지 외국 그지 납부 세액공제 또는 외국 납부세액의 송금산입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상법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지 상법에 의해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생겨나니까요.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 5개 회사는 그지 국내 상법에 의해서 설립 등기 절차를 경유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외국 상법에 따라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국내 와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상법에 적용을 받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에 대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4개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도 정리를 하지만 총칙에서도 정리를 하지만요. 그죠? 자, 이 부분하고 꼭 비교를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치? 이 외국 회사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또는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요. 그죠? 비율로 따져서 여러분들한테 출제 경향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 그죠? 이 주식과 주주 또 주식회사의 기관, 이 2개가 가장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 정도 출제가 되냐면요. 거의 50% 가까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어디? 주식과 주주 또 주식회사의 기관 쪽에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만 본다고 해도 5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다고 이걸 안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50%가 출제가 이루어지거나 그리고 나머지는요 할당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는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주식회사 설립에서 한 3문제, 또 자본금의 변동에서 1문제나 2문제, 주식회사의 기타에서 3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구조변경에서는 보통 2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이쪽에서 그죠? 한 2-3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기타 회사를 한 3문제 끄집어가니까요. 이걸 합하게 되면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5-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40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어느 토픽이든 4-5문제씩 나머지는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공부를 꼭 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상법 회사편은 도대체 뭘까요? 그죠? 상법상 회사의 법률관계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법률이 뭐간다? 상법 회사편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법상 회사도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자, 기업이라는 겁니다. 왜? 상법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특별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먼저 볼 때 총칙 규정을 먼저 볼 때요. 제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법 총칙 규정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내용이 뭐가 될까요? 그래서 총설에서 기업 조직의 형태를 여러분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절로 가시면요. 그죠? 기업 조직의 형태를 여러분이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예요. 이거는 자, 기업이라는 것도 뭡니까? 그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 조직의 형태도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뽑아서 출발을 시킬 수 있을까요? 민법의 권리 능력에서 뽑아서 출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권리 능력은 뭐가 될까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기업 조직의 형태는 이걸로 끝내버릴 거예요. 자, 뭐뭐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업 조직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크게 민법상 권리 능력이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두 작자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법인은 제가 다시 뭐뭐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사법인과 공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상 사법인을 법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이 사법인은요. 자,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지? 자, 이 단체를 이룬 게 뭐냐? 사람의 단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냐 또는 재산의 단체의 속성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단과 재단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공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를 말하면 일반 공법인이 되는 거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서 뭘 하게 됩니까? 그지? 특수공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걔를 특수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죠? 이때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영리사단법인 또 비영리사단법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공법인인 국가나 또는 그죠?
지자체 등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특수공법인은 한국은행 등 그지 국가가 특정 정책 사업을 그죠 목적으로 만든 법인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그지 상법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법인이라는 건 누가 그지 국가가 뭐에서 이 설립 등기라는 절차에 의해서 자 뭐를 부여하는 거예요. 설립 등기라는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법인격의 생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설립 등기라는 절차에 의해서 모두가 뭐가 그치 새로운 권리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인을 구별하게 되면 어떻게 크게 사법인과 공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사법인은 사단과 재단으로 나눌 수 있고 그죠? 사단은 다시 영리사단법인 또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오케이 또 일반 공법인이 국가나 지자체 특수공법인이 한국은행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비영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는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영리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영리를 그지 추구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 당연히 단기순이익이 생길 거예요. 그를 세법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걔는 각사무소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영리법인도 일정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공익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통해서 뭐가 생기더라도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죠? 자, 뭘 하게 됩니까?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을 하게 되면 그죠? 지정기부금으로 의제를 해서요.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송금 인정이 되는 것이고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결산 조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신고 조정에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부 과세 소득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도 여기서 여러분이 끄집고 가서 상법이든 세법이든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연인이 뭘 추구한다면 영리를 추구한다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됩니까? 그죠? 자, 개인 상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자, 기업이라는 건 크게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죠? 상인을 그죠? 상인을 학자들이 이렇게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럼 자, 이 상인은 크게 뭐뭐로 그래서 자연인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개인 상인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영리 사단 범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법상 그지? 상법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있을까요? 얘네들은 그죠? 당연히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회사편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이쪽이 되는 거고요. 그죠? 제3편이 될 거예요. 제3편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 그죠? 이 개인 상인에 대해서 상법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게 되면 제1편의 상법에 뭐가 됩니까? 총칙 규정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영리라는 건, 그죠? 다시, 그죠? 행위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으로 쪼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행위적 측면으로 쪼개게 되면 다시 상법 46조의 22가지 영리행위를 기본적 상행위 또는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그냥 상행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영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상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 상행위를 뭘로? 그죠? 자, 영업을 하는 상법상 회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사회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준상행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를 민사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뭐가 된다? 그죠? 상법상 회사가 된다. 이 부분은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게 뭘까요? 그죠? 제2편에, 그죠? 2편에 뭐가 됩니까? 상행위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법을 전체적으로 얼개를 잡아보면 이거예요. 1편의 총칙에 대한 내용은 그지 자연 중에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상행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2편 상행위는 그죠? 행위적 측면에서 구별하게 되면 뭐 상행위와 그지 즉 기본적 상행위와 준상행위로 나눌 수 있고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를 뭐 그죠? 당연상인, 준상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걔를 회사편의 입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면 걔네들을 뭐라고? 기본적 상행을 영업을 하는 상법상 회사를 상사회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준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를 민사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고로 상사회사나 민사회사나 모두 뭐가 된다? 상법상 회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개인 상인의 경우에는 이 영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리 추구
추구 의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상법상 회사상인의 경우에는 이 영리라는 말은 혹시 이 비영리와의 구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법상 회사에서 영리라는 건 도대체 뭐를 말할까요? 그죠? 자, 반드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영리 추구 의도가 존재해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익의 분배까지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익을 분배받는 주체를 사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상법상 주식회사에서는 걔네들을 주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법상 회사에서 영리성이나 영리 추구 의도와 이익의 분배를 모두 뭐하는 개념이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점이 뭐하고 가장 큰 차이를 보는 점이 뭐예요? 비영리법인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비영리라는 건 뭐예요? 자, 영리를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그 의도를 갖든 의도를 갖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비영리법인은 뭘 할 수 없다는가? 자, 이익의 분배를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익을 분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를 볼 때도 그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거나 고유목적 사업 자체에 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뭐가 오케이 상법상 회사와 이 비영리법인이 구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다만 이 사단성은 자 우리 조문에서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1인 유한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 1인 주식회사가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학설적으로는 잠재적 의미의 사단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 형태를 보게 되면 개인상인 있고 상법상 회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것만이 기업 형태가 되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가? 그죠? 중간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 예로 우리가 배웠던 게 뭘까요? 상법상 조합이라는 겁니다. 즉 공동기업의 형태로도 그죠?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법상 조합은 특징이 뭐예요? 오케이? 자, 이 중간단체인 상법상 조합은 특징이 뭡니까? 법인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상인 또 그죠? 중간 형태 공동기업인 상법상 조합, 오케이? 또 상법상 회사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기업 조직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1절 총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죠? 이렇게 갑시다. 제1절입니다. 그죠? 1절, 그죠? 자, 총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죠? 자, 첫 번째 기업 조직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자, 기업 조직의 형태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연이익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개인상 이렇게 또 자연인도 아닌 것이 법인도 아닌 것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걔를 상법상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익명조합과 합자조합이라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뭡니까? 법인 중에, 사법인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법상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조직의 형태는 자 보세요. 개인기업 또 공동기업으로서 상법상 조합과 상법상 회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죠? 그게 여러분 교재 첫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수업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상법회사편 또는 회사법에 있어서 회사법의 특징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이 회사법의 특징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도 제가 항상 이 그림을 꺼냅니다. 어떤 그림을 꺼낼까요? 자, 상법상 회사라는 실체도 뭐예요?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은 당연히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회사 자체가 뭐가 되지만 채권 채무의 주체가 되지만요. 항상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변호사 일을 해. 그치?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자산이 있습니다. 자, 부채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회계적 의미의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자, 회사가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회사는 뭐예요? 채무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뭐랬을까요?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되는 자가 우두룩 회사에
그지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 자들을 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죠? 회사의 영구자본인 자본금을 넣은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주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라는 실체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민법이나 상법 총칙에서는 개인 상인 끝, 오케이, 개인 상인 끝, 개인 끝, 그치?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실체가 몇 개인가를 보세요. 채권자가 한 명이고 주주가 한 명인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 둘, 또 셋. 회사 내부에서만 뭐 3당사자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회사가 그죠? 이렇게 법률 행위를 대표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제3자도 끼어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자, 당사자가 몇 명일까요? 기본적으로는 회사와 제3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제3자를 을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럼 갑과 을 간의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법률 관계는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로 변환이 되지만 이거는 누구한테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그지?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주주 또는 그죠? 이 출자자를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회사에서는 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원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최소 4당사자 이상의 관계로 그죠?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4당사자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법은 민법의 일반 원칙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회사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끄집고 옵시다. 그럼 뭐가 될까? 자, 회사도 영리활동을 본질적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지? 당연히, 그지? 뭐, 거래법적 요소를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회사법 뭐라는 거예요? 단체법이라는 겁니다. 즉, 당사자가 하나, 둘, 셋, 넷, 최소 4명 이상의 당사자가 그치? 회사의 법률 관계에 연루가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회사법을 단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법적 뭐가 있다는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회사도 그죠? 당연히 이걸 통해서 하는 건 뭐예요? 주된 것, 영업활동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자, 거래법적 특징도 당연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이 더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 거래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총칙이나 상행위에 살펴보면 됩니다. 오케이? 오히려 이 단체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여러분이 머리를 싸매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단체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민법의 일반 원칙은 수정돼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회사편의 특징입니다. 회사편에는 그지? 자, 법률 관계에 대해서 뭐 그죠? 자, 집단적 그죠? 또 획일적 처리를 그지?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회사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요소가 되는가? 그럼 회사법 뭐 집단적 획일적 처리를 통해서 그 법률 관계의 안정을 기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또 거래법적 특징에 있어서 제3자 보호에 굉장히 많은 그죠?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이 보실 회사편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조문의 체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회사법의 구성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3편 회사에 관한 규정은 제1장 통칙, 2장 한명회사, 3장 합자회사, 4장 3장이 이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4장의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 오케이? 그리고 쭉 넘어가면 5장 유한회사, 6장 외국회사, 7장 벌칙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학문적 책에서 목차를 잡으면 이런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회사편을 무슨 회사라는 제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조문만 됐다 애우고 조문을 애우는 어리석은 작업은 나중에 하셔도 된다는 거. 이해를 하고 조문을 애워야지. 그렇지 않고 이해도 못하고 혹시 조문을 애우면 어떻게 그게 애워지나? 1000개, 10,000개를 애워보세요. 그죠? 기출문제. 그래봐야 안 돼요. 오케이? 이해하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고 화체가 되는 거예요. 꼭 공부를 회사편 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어음수표법에 워낙 그지 뭐 다른 강사들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가 나니까 회사편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잘못 생각한 거야.
예수처럼 회사편을 훨씬 잘해.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업 조직의 형태와 회사법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어디 갈까요? 제 2절에 역시 회사의 개념으로 가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상법상 회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여기 다 지우고요. 회사의 개념으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죠?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그죠?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상법을 까먹을 일이 없어요. 상법 아무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법도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는 어디 갈까요? 그죠? 자, 회사의 개념 요소로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지금 어디 배우고 있다? 회사법 총칙을 배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2절 가서 회사의 개념 요소 한번 가도록 합시다. 되나요? 그죠? 가도록 합시다. 제 2절 가겠습니다. 상법상 회사의 개념 요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가보시죠. 그죠? 갑시다. 제 2절입니다. 상법상 회사의 그죠? 자, 개념 요소를 가서 개념을 그죠? 가서 가져갑시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다 했네요.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뭐예요? 권리 능력 개념을 쪼갰더니 상법상 회사는 그지? 자, 두 개의 개념 요소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아야 그지? 뭐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니까 걔를 권리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지? 권력 측면에서 회사는 뭐라는가? 법인이라는가? 그지? 또 하나는 뭐라는가? 그지? 영업활동을 한다는가? 그거를, 그지? 영리추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리는 또 하나의 의미로 뭘로 나눌 수 있다는가? 행위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는가? 그래서 탄생한 개념이 뭐가 됩니까? 상법, 그죠? 169조의 조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법상 회사의 개념 요소에 대한 의의를 먼저 정리합시다. 상법상 회사랑 그지? 자, 갈게요. 상인이 그죠? 자, 뭐를 또 그죠? 그 밖에 그지? 그 밖에 그죠? 영리를 목적으로 그죠? 뭐 하는 것이다. 자, 설립한 그지? 법인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법상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행이 그 밖에 영리 그지? 자, 이 개념이 뭘로 전환되는 거예요? 회사의 개념 요소에서 영리성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죠? 상행이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뭘로 전환될까요? 그죠? 법인성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2대 개념 요소가 탄생을 하게 되는 데마다 영리성과 법인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권리능력을 구별을 할 때 선생님 회사는 사법인이고 사단법인이고 또 영리법인이라면서요. 왜 사단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 자, 영리성과 법인성 이거를 2대 본질적 요소로 한다는 겁니다. 자, 현재 그지? 상법에서 그죠? 상법의 개념 요소에서요. 개념 요소에서 그치? 상법의 회사의 개념 요소가 되겠죠? 자, 회사의 개념 요소에서 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성은 그치? 자, 뭐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삭제가 돼서 제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라는가? 그럼 선생님 사단성은 뭡니까? 자,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를 그죠? 사원의 존재를 그지? 사원을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를 필요적 요소라는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나? 사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회사의 개념 요소에서 사단성은 제외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상법에서는 자, 상법상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또 물적회사인 유한회사가 존재합니다. 또 주식회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회사는 1인 회사가 그죠? 당연히 뭐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인 회사는 뭘까요? 주주 또는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 사단성은 상법에서 고유 개념으로 그죠? 인정될 수가 없다는가? 왜? 그죠?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경우에 1인 회사가 인정되고 1인 회사가 인정된다는 말은 여기서는 사단성이 뭐가 된 것이고 파괴가 된 것이고 그죠? 그에 따라서 당연히 회사의 개념에서 사단성은
영리성은 제외가 되고 이 영리성과 그지 자 뭐를 법인성 2대 개념 요소를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회사의 개념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가자는 거예요. 그럼 회사의 개념 요소에서 그지 첫 번째 그지 맞죠? 회사의 개념 요소 그죠? 자, 첫 번째가 회사의 개념 요소가 되겠네요. 필기를 뭐 그대로 해드리는 게 좋으니까요. 자, 첫 번째 회사의 개념 요소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의의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자, 저희는 이렇게 그냥 가져갈게요. 자, 상법상 회사에 그치? 자, 2대 개념 요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보세요. 오케이?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다? 영리성이 있다. 두 번째가 뭐가 있다? 법인성이 있다. 끝났잖아. 됐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영리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가자는 거예요. 또 하나 뭐 법인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자는 것이에요. 이게 2대 개념 요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책 같이 넘기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그럼 영리성은 하나의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시 두 개의 그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어? 행위적 측면의 의미를 따지자는 거예요. 그죠? 그럼 행위적 측면에서는 이 영리성이라는 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상법 40교의 영리행위를 뭐다? 좀 상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법 40교의 22가지 영리행위인 기본적 상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의 영리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중상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기본적 상행을 영업으로 하는 상행은 뭐다? 단연상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행위가 뭐가 된다? 기본적 상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한다? 상사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영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준상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쓸게요. 그죠? 그 밖의 영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치? 준상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영업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민사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고로 둘 다 뭐가 된다? 상법상 회사가 된다. 이걸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끝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이 행위적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죠? 의미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상법상 회사가 그치? 자, 뭐하고 비영리법인과 구별되는 가장 비영리법인과 그죠? 자,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걔를 의미적 측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미적 측면에서 상법상 회사는 자, 영리를 추구하는 의도를 갖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이익의 분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미적 측면에서는 영리 추구 의도와 그치? 이익의 분배 그치?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 뭐가 돼요? 이익의 분배라는 개념이에요.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그치? 출자자에게 오케이? 또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에게 절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익의 분배가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영리 추구 의도만 있으면 되니까 현실적 이익 발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또 이익의 분배 방식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즉슨 영리 추구 의도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현실적 그죠? 이익 발생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지? 자, 뭐만 있으면 된다는가? 의도만 있으면 된다는가? 또 이익의 분배 방식도 전혀 그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월이 돼도 되고요. 배당의 형태로 지급이 돼도 어차피 주주의 그죠? 가치 증가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죠? 영리 추구 의도와 이익의 분배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상법상 회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회사 개념의 일대 요소인 영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끝. 그지? 그리고 나서 법인성의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회사는 그죠? 당연히 뭐에 의해서 설립 등기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립 등기에 의해서 그지? 자, 이자는 스스로가 뭐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고요. 권리 능력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사 내부에 채권자가 있든 또는 주주가 있든 그죠? 그들은 말하는가? 제3자에 대해서 채권 채무
채무의 주체가 되질 않는다는가. 그럼 법인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가져가서 정리를 할게요. 법인성이라는 건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자, 회사 자체가 그죠? 자, 제3자와 그죠? 제3자와의 뭐에서 관계에서 그죠? 자, 뭐를 그죠? 자, 권리 의무에 그죠? 뭐가 되는 주체가 되는 그죠? 주체가 되는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법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채권 채무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채권 채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그죠? 자, 회사의 채무는 회사 자체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안에 채권자 것도 아니고 주주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속성을 갖는 걸 법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자, 이거겠죠. 그럼 회사는 법이니까 법인은 뭐예요? 제가 늘 그죠?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마징가 제트는 그죠? 스스로가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오케이? 그죠? 다만 미사일은 누가? 마징가제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굉장히 적절합니다. 다만 마징가제트가 미사일만 막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오케이? 그죠? 이 마징가제트를 움직일 그지? 브레인들이 필요한가? 또는 행동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가?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실행인이라는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행인이라는 기관은 누가 존재합니까? 마징가제트에서 박사님하고 영희와 철이가 있잖아. 오케이? 그들이 뭐라는가? 대표 기관으로서 그죠? 마징가제트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자, 이 법인성 때문에 뭐가 생겨납니까? 그지? 회사의 행위는 그지? 당연히 그지? 누구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고 대표 기관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다. 그지? 그럼 회사의 행위 능력은 그죠?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회사의 그죠? 자, 행위 또는 그죠? 자, 여기에는 불법 행위도 포함되는 거예요. 행위는 누구를 통해서? 대표 기관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야?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관을 그지? 업무집행기관 또는 회사 대표권을 가진 기관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의 2대 개념 요소는 저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끝.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볼 내용이 뭐가 됩니까? 그지? 자, 회사 개념에 그지? 자, 현대적 수정 문제가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수정이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첫 번째 수정이 된 게 뭡니까? 회사의 개념 요소에서 뭐를 제외했다는 거예요? 이 사단성을 제외를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단성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됩니까? 그죠? 사단성에 그죠? 수정에 대한 문제를 그죠? 정리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뭘 정리해야 될까요? 자, 이 법인이라는 건 법인 자체가 채권 채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가? 이 법인격을 대표기관이나 또는 대표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배우의 실체인 대주주 등이 남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생겨날 문제가 뭐예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성의 현대적 수정 문제. 오케이? 그죠? 자, 여기서 다른 부분은 사단성의 수정 문제. 그죠? 입법적 그죠? 수정 문제를 하나 다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인격 그죠? 부인의 법리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다면 최근에 그죠? 핫한 그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핫해요. 그죠? 핫한 내용들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거예요. 시험에서는 주로 어디가 나옵니까? 사단성의 그죠? 수정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요즘은 뭐 그다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 정도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그럼 사단성의 수정 문제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교재를 한번 보면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성에 그죠? 자, 입법적 수정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 예가 뭐라 그랬어요? 그치? 자, 인적 회사로 분류되는 자, 한명 회사와 그죠? 또 합작 회사의 경우에는 그죠? 사단성이 뭐가 된다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단성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를, 그죠?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를 회사 성립 또는 존속 요건으로 삼는 걸 사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한 명의 산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뭐 한다?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가 회사 설립의 필수적 요건과 동시에 존속 요건이 되기도 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 합자회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전에도 봤듯이 유한책임 회사라든가, 그죠? 또, 그죠? 회사입니다. 유한회사, 또, 그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죠? 당연히 뭐가 1인 회사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고로 뭐가, 그치? 사단성은, 그치? 자, 뭐가 됐다는 거야? 파괴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 문제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러분이 다뤄야 될 내용이 뭘까요? 그죠? 자, 그죠? 상법상 회사 중에 항상 꽃은 뭐가 됩니까?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1인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그죠? 자,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중심으로, 그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부, 그죠? 일부가 아니죠. 대한민국 한 90%의 강사들은 판례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지? 학위를, 그지?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강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학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지? 그렇습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판례를 무슨 컨트롤 C-V에서 막 길게 막 놔둬요. 왜? 해석을 못하니까.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판례는요, 상법의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그걸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론화시켜서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상법 실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인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견해도, 그죠? 자, 암기하려고 자꾸 들지 마시고요. 이해하려고 들다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첫 번째, 1인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요, 적용되는, 그치? 셀이 한 4-5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뭐 있을까요?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 그치? 회사편을 지금 배우지도 않았는데 주식회사의 기관에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이 직접 나오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자, 두 번째, 그치? 또 주식회사의 기관에 뭐가 나옵니까?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치? 자기거래 금지 의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의결권의 제한, 그치? 뭐 이것도, 그죠? 특별하게 볼 내용은 없지만, 그치? 자, 이렇게 그냥 의결권의 제한은 넘기고요.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자, 그냥 간단하게 씁시다. 의결권의 제한 문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뭘까요? 그치? 자, 업무상, 그죠? 자, 배임과, 그치? 횡령죄에 대한, 횡령에 대한 부분. 또 하나, 그치? 네 번째, 1인 주식회사에서 법인격 부인의, 그치? 그죠? 그죠? 부인의 법리에, 그치? 자,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1인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견해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판례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하면요, 너무도 간단하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그치? 자, 법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암기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죠? 저는, 그치? 여러분이 공부하면서도 강사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러분이 시험을 합격해서 강의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중은 하면서 항상 비판적 자격을,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전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야지 선생도 발전을 하는 것이에요. 선생의 말이 옳다고 단정해버리는 건 여러분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하고 이 문제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할 것이에요. 그럼 자, 이제 가도록 합시다. 자,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여기서 꺼내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을 꺼낼게요. 첫 번째 여기서 먼저 쓰겠습니다. 멀리 가면 안 되니까요. 자,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주총회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법 4편에 가면 제가 주식회사의 기관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주식회사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기관구조 이론을, 주식회사의, 회사의, 자, 기관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가볍게만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회사의 기관은 삼권분립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몽테스큐라는 사람이 이 상권 분립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거는 정치학 또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권은 각각 독립된 기관 사이에, 그지? 그 권능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지? 항상 독재의 위험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죠? 국민이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권을 분리돼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걔를 삼권 분립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죠? 자, 뭐예요? 국가를 경영하는 행정 또는 그죠? 정치적 입장의 말입니다. 이거를 그지? 전환시켜 볼게요. 기업 입장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건 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업을 경영하는 건 그냥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케이? 그럼 그것도 뭐 할 수 있을까? 상권 분립이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있어.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지? 자, 궁극적 주인은 누가 됩니까? 주주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자,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유자 집단의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그죠? 자, 주주총회가 되는 겁니다. 봅시다. 그리고 이 소유자들이, 그지? 자, 뭘 하게 됩니까? 권한은 축소시킵니다. 왜 축소시켰을까요? 그지? 이 주주들의 수는 현대 주식회사에서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죠? 이들이 많아지는 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가? 그래서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해서 주식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 상설 기관이 되는가? 그리고 이들의 권한은 뭘 하게 됩니까?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보통 결의에 의해서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렇게 3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기관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의사결정기관을 이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사회 결의로 뭘 하게 될까요? 그죠? 자,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자, 이 소유자 집단과 경영자 집단은 이렇게 분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준하는 자가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자,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으로 인해서 원래 이사회, 즉 이사들과 대표이사는 저 주주들이 감독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다시 누군가를 선임합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 경영, 감독의 삼권분립 현상이 생겨나 버리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그지? 자, 봅시다. 이 주주총회를 운영한다는 건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지? 그러면,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게 뭐예요? 1인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자, 주주는 누굴까요? 1인입니다. 1인. 오케이? 자, 주주 1인입니다. 그죠? 자, 갑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자가 뭐랄까요? 그죠? 자신이 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그럼 갑이에요. 그지? 자, 그리고 자신의 부인 또, 그죠? 누구? 자신의, 그지? 처남. 이 세 명을 이사회 구성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대표이사도 자신이 됐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사를 뽑습니다. 누구로? 정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지? 뭐예요? 처제예요. 어우, 요즘 트렌드에 꽉 맞네요. 그죠? 뭐가 됐어요? 그지? 그지? 여성 상위 시대에 입각하는, 그지? 조직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 또 자신의 부인, 또 처남, 오케이? 처제, 이렇게, 그지? 구성된, 그지? 기관 구조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때 이 주주총회 소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소집권자는 이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현재는 기명주식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주주에게 주주총회 2주간 전에 소집 통지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자, 프로세스 정리합시다.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일에 2주간 전에 소집 통지한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오케이? 자, 주주총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 중요도에 따라서 뭐 한다?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를 거친다. 보통결이 어떻게 돼요? 출석한 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이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사는 거고요. 특별결이 어떻게 합니까? 출석한 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는 것이고, 특수결이 총주주 동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가 1인이야, 1인. 그럼 보세요. 자, 이사회 결의 거칠까? 안 거쳐. 대표이사도 자기야. 자기가 자기는 소집통지할까? 안 해. 그치? 또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거칠까? 안 거쳐. 그리고 의사록 작성할까? 안 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더라도 뭐 한다는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오케이? 그게 뭐가 됩니까? 1인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서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그죠?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지도 않고 대표이사가 그죠? 소집을 하지도 않고요. 소집 통지를 하지도 않고 그죠? 또 그죠? 주주총회 보통 결의든 특별 결의든 그지? 자, 결의 요건도 그죠? 결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고 그죠? 않고 뭐 했다는가? 심지어 의사록의 작성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뭐 한다? 그지? 1인 주주의 의사협찬은 괜찮습니다. 대법원 판례 견해입니다. 됐나요? 그러더라도 뭐 한다? 1인 주주의 그지? 의사에 뭐 한다? 그지? 합치하는 한 합치하면 뭐 한다? 유효하다. 대법원 판례 견해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끝냈습니다. 판례 6개, 7개 끝났습니다.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소집 통지도 하지 않고 보통 결의, 특별 결의, 특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의사록도 작성하지 않더라도 1인주의 의사협찬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끔 이걸 변형해서 나오죠. 회사의 영업양도에서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든가 영업의 전부 양도의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자, 1인 주식회사에서 갑이라는 친구가 영업양도를 했답니다. 그러더라도 뭐야? 괜찮다. 대법원 판례 견해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지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사 등의 자기간의 의결권의 제한 또 업무상 배임 명령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회사편 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시고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상법에 대한 지식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오늘은 뭐 늦게 오후 늦게 수업을 시작해서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